선두 MBC 아침 종합 뉴스. (4월 15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정계 개편 가능성 등 내년 총선의 변수가 많아 입지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추모객 발길은 물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에 하이패스가 운영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난항이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은 현재로선 어디로 튈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렇듯 1년 남은 총선의 변수가 많은 만큼 입지자들의 셈법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로선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긴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현행 법대로라면 인구 감소에 따라 광주 전남에선 각각 지역구 한 곳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선 동남 갑과 을이, 전남에선 여수 갑과 을의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 간다면 인구 하한선에 근접해 있다라는 점들이 일단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재 광주 전남의 지역구는 총 18석에서 16석으로 줄게됩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못지않게 야권발 정계 개편론도 크나큰 변수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용과 보수통합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불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평화당 일각에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맞서려면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방을 내준 민주당과 수성에 나선 민주평화당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평화당 총선 출마 예상자입니다. 오히려 현장으로 가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바닥을 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골목골목을 땀 흘려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게 불투명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입지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야당에선 물갈이론이 점차 부상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내년 총선에선 어떤 바람이 불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를 중심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신항 철망 사이로 보이는 세월호. 울타리에 달린 노란 추모 리본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해지고 빛이 발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목포 신항에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 조채훈 학생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추모객들은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고, 주말 곳곳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행사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304m의 전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시민들이 직접 한자 한자씩 써내려가고 노란 풍선을 든 학생들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형성화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종이배 모형통에는 추모객들이 손수 접은 노란 종이배와 추모의 글을 적은 엽서가 가득 담겼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한동민 목포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6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과 국민 안전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추모 영산제가 열립니다.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이 오는 17일까지 전시됩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5.18과 4.3 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희국 광주시교육감과 이성문 제주교육감은 최근 제주에서 가진 포럼에 지역을 넘어선 4.3과 5.18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며 두 지역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자며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이 포럼은 4.3과 5.18 기간에 맞춰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와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유치원 1곳과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치원 4곳 등 5곳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개 유치원에 감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치원 10곳과 감사를 거부한 11곳 등 모두 21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농촌의 노령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원목 표고 재배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이 간편한 배지 표고까지 시장을 넓히고 농협이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목 표고 주산지인 장흥군의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품을 차에 싣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농협이 이 지역 특산품인 원목 마른 표고를 직접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수출 시장을 넓히면서 2016년부터 물량을 크게 늘렸고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200만 불 달성이 무난할 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목 표고는 생산량이 줄었지만 다행히 품질이 좋은 표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다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수출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수출 품목에는 원목 표고를 중심으로 무산김 가공품과 김치 등 지역 특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흥농협은 국내 원목 표고 생산량의 40-50%를 수매하고 이 가운데 20%를 수출하면서 내수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와 수확이 간편해 국내 시장을 90%까지 차지한 배지 표고가 전통적인 원목 표고 생산 농가의 명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목 표고 생산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수출 판로가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에 하이패스가 운영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2순환도로 전 구간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통과 차량의 최고 77%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 광주시 주요 도로 가운데 제2순환도로 통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왔고 통행 수입도 각 요금소별로 3에서 6%까지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4도, 담양 0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떨어졌지만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4.3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평화당은 정치적 노선이 다른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보다는 바른미래당발 정계 개편에 주목하면서 제3지대 구축에 나서겠다는 모양새인데요. 평화정의의원 모임의 부활과 함께 새 변화를 그리고 있었을 정의당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53년 형법에 낙태죄 조항이 도입된 이후 66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인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거 호주제 폐지와 같이 앞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위원과 합헌 의견 사이에 타협하기 어려운 대립이 존재했고 따라서 현명한 개정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입법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안현주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 연결합니다. 교통사고는 어디에나 있고 또 언제든 발생합니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도 단위 지역이 광역시 특별시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범위가 더 넓다 보니까 사고 예방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은 건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에게 이 내용 자세히 들어봅니다. 더불어서 대형 사고가 유독 잦은 4월 유의할 부분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시작부터 다르다. 입지부터 다르다. 화순 광주 더블 생활권, 화순 한국아델리움 더수, 8년 전세형 명품 임대아파트에 단지 가까이 화순초, 세대별 창고 무상 제공까지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4월 오픈 예정 1811-8182 한국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같은 웅천, 다른 세상. 웅천의 절대적 위에서 만나는 최고급 테라스 하우스,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이제 웅천을 내려다보며 사십시오. 행복 위에 지은 집, 여수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 힐. 4월 오픈 061-802-1600 골드디움.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상상하우징. 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지표면이 습해지면서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요란했던 날씨가 지나고 오늘은 쾌청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한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지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4월 중으로 예상했던 교섭단체 구성 사실상 불가능해진 건데요.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새로운 제3지대론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힘을 모으자며 교섭단체를 제안해왔던 정의당.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들어봅니다. 윤소화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화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좋은 한 주 시작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동교섭단체 적극 제안해 오셨습니다. 그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인데요. 네. 지난번 창원 보궐선거를 하면서 창원 시민들과 그 국민들께 국회의원 한석의 문제를 넘어서 교섭단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었거든요. 네. 공동교섭단체를 통해서 지지부진한 그 개혁을 할 수 있는 국회의 힘을 발휘하게 만들어서 박근혜 망령에 사로잡혀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자유학당을 중심으로 한 반개혁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 많이 답답합니다. 네. 사실상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교섭단체 가능성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9일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끝장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에 네. 실은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야 되고요. 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완강한 거죠? 네, 교섭단체 왜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뭐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로만 보면 지금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넷 국민의당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정당 창당을 모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또 정의당과 뭐 노동 문제 등 정체성 차이를 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왜 공동 교섭단체를 했는지 의아하고요. 네.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당에 합당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활동을 하되 국민이 그 갈구하는 개혁 과제의 공통 분모 실현을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건데 이것이 잘못 이해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하나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꽉 막힌 국회 해야 할 민생 개혁 현안이 산적한데 벌써부터 총선 구도상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안타깝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평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이 1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교섭단체보다는 확실한 독자 노선 걷겠다, 뭐 총선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총선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들이 산적했단 말이죠. 네. 그것을 먼저 하는데 힘을 모으는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국회가 처리해야 될 법안들도 지금 많이 있고 5.18 망언도 네. 그렇고 예. 네, 그래서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석 부족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5.18 망언 관련 의원들의 제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협상의 테이블에서 주장할 수조차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여러 문제도 있지만 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선거제 개편 전국 여전히 난항입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 의미 없다는 여당, 그리고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 간의 이견이 상당한데요. 서로 양보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정의당의 당론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거예요. 특히 김학의 사건 등을 들어보면 더욱 필요하죠. 네. 그런데 현재 국회의 구조상이 패스트트랙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결사 반대하는 공수처법 자체를 이슈덕에서 만들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수처를 출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이런 거고요. 네. 명분만 주장하다가 결국 반대하는 세력에게 당할 수밖에 없으니 기본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래서 기소권을 조금 나누어서 검찰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그 외에 공수처가 기소를 요구했는데도 검찰에 불기소할 경우는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를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면 뭔가를 접점을 찾아서 현실적인 결과를 내어오는 것이 마땅하고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도 약간 지금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답답하다라는 내용이 좀 느껴지는데요. 선거구당 의원 정수, 당선자 결정 방식, 의원 정수 등이 선거제도 변경에 있어서 지금 핵심 논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정개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사당이 합의한 안이 있습니다.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는 원칙 하에서 네. 의원 정수는 300만을 하자. 대신 지역구는 조금 줄여서 225석, 비례는 75석으로 하자는 안인데요. 연동형은 당 지지도와 의석수가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민주당 등에서 초과 의석 우려를 핑계를 대니까 50% 정도 적용의 연동형, 즉 절반의 의석에 적용을 하자는 건데요. 네. 이것부터라도 출발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실화시켜내는 게 우선이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을 설득하면서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제 개혁 초석 다지지 못하면요, 정치는 네. 늘상 이 모양 이대로일 겁니다. 국민한테 불행한 거죠. 예, 심정을 토로하신 느낌인데요. 불완전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한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데요. 할까요? 사실 이미선 후보자는 40대 여성, 그리고 지방대 출신의 노동 분야 등 상당히 헌법 정신의 본령에 맞는 헌법재판관 후보라는 평이 많이 있었죠. 네. 상당히 의미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배우자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 주식 거래가 있었고 또 주식 거래 과정에서 여러 의혹도 제기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특히 사법개혁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하는 의문보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주식거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처음 제기됐던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명되었고 나머지 의혹도 정확하게 해명해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무위 등을 통해서 신중하게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부자인 것이 임명할 수 없는 원인은 되지는 않겠죠. 이제 다만 부추적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보셨겠지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다소 보는 의견이 엇갈려서요. 전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로 판을 깨지 않고 해법을 찾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어렵게 한반도에 찾아온 평화 바람이 꺼지지 않도록 북미 양쪽을 이렇게 모두 관리하면서 보다 좀 저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나 개성공단 이 부분을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한정되어서 그들의 요구로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거기에 합당한 방식들을 제안하면서 긍정적인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는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직전 그 김현철 신임 통일부 장관이 저를 방문했을 때 그 네. 부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의당 윤서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 개정이라는 조건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정 입법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안현주 여성인권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결정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동안 저희 사회 내에서 나오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았다는 측면에서 한 발 진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 외에도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재생산권 논의 등도 담고 있어서 말 그대로 변화한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실 단순히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낙태권이 우선한다라는 이분법적 판단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포괄적 재생산권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중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성적 관계에서의 평등,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중단 등의 전반적인 재생산 활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 네, 의료, 정보 서비스 접근 등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행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헌재가 낙태죄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 개정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그러면은 내년 말까지는 낙태를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실상 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현행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헌법 불합치라는 것은 특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더라도 일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도 낙태를 하면 처벌을 이제 받는 얘기네요. 사실 그건 또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요. 불법이라는 건 맞지만 낙태를 했을 때 실제로 처벌받느냐 이건 또 사실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이 잠정적으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헌재가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네. 검찰이나 법원이 실제로 처벌하는 것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법원에서는 재판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개정될 법이기 때문에 법 개정 시까지는 재판을 미룰 수도 있고 아니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사실상 이런 분위기상에서는 무조건 처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군요. 예전에는 이제 낙태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유죄로 된 분들은 이번에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 그 법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재심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죄 선고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낙태죄가 제정되었던 1953년도 이후에 처벌받았던 여성들이나 의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네, 일부의 경우는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낙태죄에 대해서 한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합헌 결정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2012년 8월 이후에 처벌받았던 분들에 한해서만 구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말하기로
원래는 지금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이 제정되었던 때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처벌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 또 법에 보면 만약에 중간에 합헌 결정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면 네, 합헌이라고 그때는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2012년에요. 네, 2012년에 조산사가 낙태하는 것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불법이냐 아니냐 했을 때 그때는 낙태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한번 내린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2012년 8월 23일 헌재 결정 이후에 유죄 판결 받았던 조산사들의 경우들만 지금의 법들을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낙태 수술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 재판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판결 난 것이 의사가 낙태를 해준 경우에 이것이 낙태죄로 처벌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조건 예전에 낙태를 했던 사람들 이제는 다 무죄냐 그거는 또 사실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국회에서 낙태죄 관련 조항을 개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은 낙태를 해도 된다. 근데 과거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낙태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전혀 이유도 없이 무분별하게 낙태를 했던 경우들이라면 그런 경우들은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죄를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니겠지요. 네. 그 의사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의 자격정지 1개월 정도였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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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년 만에 우리나라 여성들 이제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됐는데요. 이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만이 두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맞습니다. 낙태 여부를 상담할 곳이 없다거나 또 낙태 여성들에게 쏟아지는 도덕적 비난, 네. 낙태 시술을 받고도 마땅한 치료나 돌봄 받기 어려운 분위기 등 사실은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여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고 방기되어 있었던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피임의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준다던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등 여성과 함께 태아를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이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법률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성과 함께 태아도 궁극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한 법 제정 있어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모자보건법상 인공 임신 중절 허용하는 사유들이 사실 규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전염병, 성범죄로 인한 임신 이런 경우에만 임신 중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는 근데 그건 너무 좁다. 사회 경제적인 사유 또한 포함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경제적 이유거나 또는 이미 가족 계획이 다 있는데 원치 않는 임신이든 아니면 청소년의 임신이든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에 대해서 보다 깊이 고민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낙태를 결심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네.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면 이번 기회에 오히려 낙태 결정을 내리시던 분들도 사회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낙태 결심을 하지 않게 되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출산 선택이 더 증가되고 태아들도 더 보호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성인권 전문 안현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 낙태죄였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지역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원기업.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 결과 도 단위 지역의 광역시 특별시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2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유독 대형 사고가 잦다는 4월입니다. 유의할 부분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 박정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주에 경찰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특성이 있다면 이제 사망자는 좀 감소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년에 비해서요? 17년도에 그 4,185명이 사망했는데 네. 작년에는 3,7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404명 9.7% 감소했고요. 사망자는 감소했었는데 사고는 여전히 사고 건수는 0.4% 증가했고 부상자는 32만 3,036명으로 한 0.1% 증가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통사고가 사망자 수는 이제 감소 추세인데 사고 건수라든가 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자체별 교통안전도 분석했다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0.9명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의 평균이 1.7명이고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도 단위로 들어오게 되면 2.4명으로 충남, 전북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한 2배 이상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 단위가 더 높아요. 시보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많은데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죠. 아무래도 네네. 연세든 어르신들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다 넓어서일까요? 면적이? 아무래도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전라남도의 작년에 그 사망자 수가 338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년도에 393명에서 338명이면 55명이 감소했는데 13.9%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네. 어르신들의 사망 사고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168명으로 49.9%이기 때문에 2명 중 1명은 어르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좀 매우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9,819건 발생했는데 사고가 1,884건 19.2% 차지하고 있고요. 또 사망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338명 사망했었는데 어르신들이 104명 30.8%. 네. 그만큼 이제 높은 그 어르신들 사고가 높다 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년 동안 한번 조사해 보니까 어르신들 사고가 이륜차 오토바이도 타고 사망하신 분이 177명으로 35.4%. 네. 그리고 승용차가 108명으로 21.6%로
안전운전 불이행, 안전운 불이행 사고가 73.4%로 10명 중 8분이 이런 미숙한 걸로 인해서 사망사고 다 발생하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명이 편리함보다는 훨씬 우선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것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나라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가 취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시 광역시보다 도단위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로 그 특성이 바뀌어지는데요. 보통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10단위가 있고 군 단위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10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권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고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와 사람의 사망 사고. 그리고 이제 시외 지역, 군 단위 이런 경우에서는 차대차 사고라든가 차대 사망, 차대 그 보행자 단독 사고. 쉽게 말하면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좀 속도가 높다 보니까 이 가속이 사망 사고 연결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이 더 높다 보면 이제 사고 예방 시설도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도심권하고 시외권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륜차,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나 이 정도면 이제 운전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어르신들이 그 운전하는 그것은 이제 보통 그 반사 신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보통 70대부터는 이제 고령 운전자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세 이상부터는 요즘은 이제 적성 검사도 한 1년으로 이렇게 당기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75세가 넘어서게 되면은 운전에 대한 그 고민도 좀 하고요. 네. 특히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는 가급적이면 반납하는 것도 어르신들의 사고를 좀 줄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요. 도단위 지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에 맞는 대책도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심권에서는 이제 보행자 사고가 높기 때문에 사망 사고를 막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보행자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정책을 그 경찰청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5030이라 해서 도심권에서는 50km, 그다음에 생활도로에서 30km 이런 정책이 좀 조기에 시행할 필요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촌권 같은 경우는 군 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과속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단속 카메라를 좀 확대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국도 편도 이철 예산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냥 구간 단속 확대를 좀 할 필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농촌 어르신들의 그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전자들은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습관은 이제 매년 좀 검토해 주시고요. 네. 또 보행자들도 이제 자동차가 사망사 연결되기 때문에 보행 습관도 좀 같이 개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부를 만큼 유독 대형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지난주 4월 11일 날 공금상 거금 휴게소 앞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를 덤프트럭에 직진해가지고 현장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던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농촌에서는 이제 농사철이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특성이 좀 있고요. 계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관광하는 나들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교통량이 4월이 좀 많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졸음 사고라든가 특히 전방시 태만을 인해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네. 특히 농촌 쪽에서는 농사철 농번기가 준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운전하실 때에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날씨 따뜻하고 바깥 활동 잦아지니까 사고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4월 하게 되면은 이제 관광하게 되면 나들이 하면 장거리 운전이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에는 일단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 좀 인식할 필요 있겠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로에 보행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네. 보행자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시고요.
사고 예방은 이제 보행자가 맡기보다는 운전자가 그 예방의 주체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평상시보다 좀 더 양보하고 또 상대방을 피해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단 측에서는 사고 예방 감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금 4월까지 현재 상당히 그 화물차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해서 그 화물차에 대한 그 단속하는데 특히 무자격자를 현재 좀 단속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속도 제한 장치, 속도가 풀려지게 되면 과소하기 때문에 이런 속도 제한 장치를 현장에서 지금 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흥을 하는 경우 좀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과속에 대한 그 운행 기록 장치를 단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그 4월에는 또 축제장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릴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음주 예방이라든가 졸음 이런 배려 운전을 하도록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용 교통사고 좀 심각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케어라고 해서 컨설팅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많은 가발회사를 좀 찾아가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찰청하고 그 화물차에 대한 적재물 낙하 사고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예방 차원에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아무래도 사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 박정관 교수였습니다. 매일 이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 만나봅니다. 오늘은 전남 동북권 소식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국민청원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를 이런 모토로 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서 2017년 8월 17일 신설된 게시판이 국민청원인데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의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효성 면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20만 명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나 심사 기간이 그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청원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헌법 제26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을 인정하는 데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런 발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보면 위원회의 청원이 해부되면 해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고요.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여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실제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를 보면 227건의 국민청원이 접수됐지만 이 중 50건만 처리된 가운데 채택된 거는 단 2건에 머물렀고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청원도 전체의 75%인 157건에 달했습니다. 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여순 사건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동안 여수시가 지난해 여순 사건 70주년을 맞아서 어렵게 여순 사건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이 조례안의 문구 중에 위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위령이라는 단어를 추모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을 요구를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최근에 명칭 변경을 위령 사업이라는 단어 대신에 추모 사업으로 이렇게 바꿔달라, 변경해달라 이런 제의를 요구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원섭 여수시 의회 의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의회에 대한 중대한 그 선전포고다, 독선 행정, 자시하지 않겠다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해서 강도 높게 그 비난에 나선 것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여수시 의회와 여수시가 이런 그 여수 사건 조례안을 놓고 그 대안이게 그 굉장히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서한석 여수시의회 의장은 그 이번 제2 요구는 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실익도 없고 지역사회의 그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고요. 시의회가 종교된 그 사회단체를 설득하고 협력을 구하면서 유령 사업에는 그 전폭적으로 협조해 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단어 때문이네요. 여수시가 위령을 추모로 변경해 달라라는 제의를 했으니까요.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네, 그 권호봉 여수시장은 이러한 여성 사건이 지역의 그 화합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 때문에 그 기독단체들이 요구하는 그 추모라는 단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의를 요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좀 보면은 제2 요구된 안건은 의회 본회의에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당초 의회가 최종 의결한 안대로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네.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가 의결한 수정안은 물론 최초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도 모두 폐기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순 사건 관련 연구자들은 위령이나 추모보다는 기념사업회로 명칭을 변경해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현재 내고 있습니다. 네. 공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포항을 잇는 뱃길이 새롭게 열리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이 되나요? 네, 현재 보훈구는 최근 녹동항에서 성산포항 간 카페리 운항 사업자로 선정된 주 H해운이 내년 7월 여객선 취항 목표로 선체 길이 143m, 폭 22m, 14,000톤급 카페리 건조에 나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현재 고흥 녹동항에서 아리온 제주호가 매일 한 차례 운항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 투입될 경우에 고흥 제주 간 관광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도교가 완공이 돼서 개통될 경우 제주도와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새롭게 건조될 카페리오 선라이즈 제주는 고흥에서 제주까지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여객 정원은 800명, 차량 적재도 승용차 기준에서 이렇게 400대까지 가능합니다. 전남과 제주 성산포항을 연결하는 뱃길은 지난 2015년 장군 노래방과 제주 성산포항을 오가던 오렌지호가 운항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인데요. 제주도를 배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완도라든지 고흥, 녹동, 목포, 해남 우주형 지역, 그다음에 부산 그리고 여수 등에서 출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주도 배편이 다양하지만 이렇게 운항을 하다 없어지고 또 새롭게 생기고 해서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날씨를 어제와 비교했을 때 아침에는 더 쌀쌀하지만 낮에는 되려 따뜻합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현재 광주의 기온 1도를 밑돌고 있지만 낮에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내려온 공기가 건조합니다. 아직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어제 내린 비의 양이 워낙 많지 않은 데다가 앞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많아서 대기가 차츰 메말라 가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더더욱 오르겠습니다. 다만 남해안 지방은 수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도, 습도는 80%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2019 더 레저쇼와 더 골프쇼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골프, 캠핑, 등산, 튜닝바이크 등 레저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356-4309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4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난항이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일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진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진행의 박진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우리 고장 광주. 우리가 자란 만큼 광주도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 한 장의 카드에 담았습니다. 광주 상생카드. 사용자 혜택은 더 많이. 지역 상권과 경제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광주 상생카드. 맛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문화생활까지. 이제 광주 어디에서든 광주 상생카드로 광주 사랑을 표현하세요. 당신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광역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바텐더 최주원이라고 합니다. 바텐더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 한 잔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으로 갔다가 우연찮게 시작한 직업이고요. 올해 딱 29, 10년 차입니다. 항상 웃고 뭔가 정말 이 직업이 좋아서 하는구나. 네, 현재는 세계 랭킹 이제 7위까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열심히 나아가보는 중입니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잡고 직접 실행에 옮길 것.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결국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주정보를 위하여 건배! 광주 MBC가 청년들의 우주정복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